오늘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고 또 날씨도 겨울 맛 좀 보여주는 것 같는데 좋은 강좌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그런 귀중한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의 이동관 연구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수고받은 국립진주박물관 이동관입니다. 사실 날씨도 많이 안 좋은 와중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사실 생각 못했는데 우선은 학부는 한국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학부 졸업 후에 일본에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6년 정도 공부하면서 공부가 끝날 쯤 이제 입사와 동시에 진주 관련 받아서 3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물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도 있었고 진주박물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연구 문화가 상당히 익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사실 한국 와서 여러 가지 아쉬웠던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자그마한 연구회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사실 물론 큰 학회 이런 자리들은 사실 일본 맞지 않게 한국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그마한 자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힘이 되고 역사적 저력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에 없었던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에 같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보고 일본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천 중에서도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고대, 특히 해충하고 도인돌이라는 주제로 사천문화재단에서 의뢰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이 주제 자체가 사천문화재단에서 선정한 주제입니다만은 사실 사천을 대표하는 주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쪽 맞은편입니다. 늑도라든지 그리고 이쪽 뒤편에 다들 잘 아시는 지금은 다른 학교 부지가 들어섰습니다만은 이금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인돌 그리고 해총자료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중에 설명을 또 다시 드릴 텐데 사실 늑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국제무역항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아주 국제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저 작은 섬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섬인데요. 이 사천 늑도에 포인트를 두고 조금 구체적으로 올 7월 초에 아마 개막을 할 것 같은데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스지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무역항 늑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실 테고 사실 국제무역항이라는 부분을 더 부각해내기 위해서는 더 다른 유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에서 대량의 유물들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마도 옆에 보면 이끼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나가사키현 소속인데요. 오히려 생활권 자체는 후쿠오카에 가깝습니다. 그쪽에 보면 늑도와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유적, 이 하루노스지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토기가 늑도에서도 대량으로 보이고 늑도에 나온 토기가 거기에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늑도에서는 중국계 유물도 아주 많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년 7월에 보여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늑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늑도의 이야기를 드릴 텐데 아까 잠시 초반에 말씀드리고 넘어갔었는데 늑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역시 국제선입니다. 지금까지 청동기 시대, 사천 이금동으로 대표되는 사천의 청동기 시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양상이 그 뒷시기,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합니다. 초기 철기 시대의 늑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보다 고도화된 사회에서 교역이라는 게 생기게 더해지게 되죠. 우리 것 남는 거랑 남의 것 남는 것을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환하게 되다 보면 가끔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작고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고 일본에 작은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일본 토기가 늑도에서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일본 너거 그거 다 우리에서 간 거야 라는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보면 일본 너거 문화는 없어. 다 늑도 거야 라는 이야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일본의 유물들이 늑도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일본에서 잘 모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만 늑도에서 우리 톡이 나오니까 늑도 우리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것 또는 남의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늑도를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늑도 여기죠. 여기가 늑도.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데요. 30년 전에 처음 발굴됐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표조사를 이렇게 발굴 시작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이렇게 가면 주로 땅에 떨어져 있는 유물들을 주로 줍는데요. 그 땅에 떨어진 유물들을 신경 써서 걷다 보면 아주 많습니다. 의외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만 실제 보다 보면 밭을 읽으면서 논을 읽으면서 이렇게 땅이 역전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유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여기는 이런 유적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늑도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표조사를 다녀도 삼국시대까지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반해서 청동기 시대나 초기 철기 시대 유물들은 하루에 한 개의 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밑에 있기 때문이죠. 층적으로 지층이 누적되다 보니까 밑에 지층이 있다 보니까 위로 올려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늑도에 한번 가보시면 온 곳에 그냥 늘렸습니다. 무문토기라고 하는 청동시대 토기들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눈에 많이 차이. 그리고 일본 토기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갔었는데 지붕에 이게 떡하니 슬레이트 지붕에 꽂혀있더라고요. 그만큼 늑도 안에 이 작은 섬 안에 그리고 지금이야 다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토기가 엄청난 나의 일본계 토기, 야요이 토기라고 하는 일본의 청동기 시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토기들이 지금도 발에 채일 정도로 출토가 됐습니다.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토기를 사용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았냐 라는 것은 사실 의도하기 생각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농업으로서 살아가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살기에 적합하다고도 볼 수 없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대량의 유물들이 부장된다는 것은 뭔가 특수한 목적을 가졌다. 98년 발굴 당시의 모습이고 여기는 85년 부산대학교 발굴 당시의 모습. 처음 발굴됐을 때는 아마 기자가 민속 취재차 늑도에 갔다가 토기들이 너무 널려 있어서 그걸 들고 부산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경철 선생님이 부산대학교에 계셨는데 가서 부산대학교에서 와보니까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85년도에 발굴을 했고요. 1차적인 발굴이고 2차로 98년도에 했고 가장 큰 대규모 발굴은 저기 늑도 다리가 연육도가 생기면서 남해로 가는 다리가 생기면서 거기에 공반되는 이제 발굴을 다리를 세우기 위한 발굴을 했죠. 그 발굴을 하면서 3개 기관이 붙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한 곳은 상강문화재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붙어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 대부분의 유물들은 진주박물관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런 환경은 그렇습니다. 물론 해류가 많다, 해류가 좋아서 어접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특징은 있습니다만 평지가 적고 척박하고 환경이 사실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3가지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발굴 조사를 했고요. 당시에 이런 주거지라든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주거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설, 이 부뚜막들, 여기 보시면 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을 떼고 열기를 보냅니다. 이런 부뚜막 시설들이 요 시기에 처음 생기게 됩니다. 이
주방 잘 보이시죠? 여기 불을 떼고 연기를 보내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들이 늑도에서 나타나죠. 요거는 붓도망 앞에 가리는 가리개, 그리고 이런 구멍들, 저장, 그리고 토기를 부었던 시설, 뭐 이런 시설들, 그리고 비로소 이 시기 들어서 청동기 시대에 없었던 철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시기에는 사실 영남 지역에서는 늑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철을 생산하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사천이 어떻게 보면 철 생산 영남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시죠. 물론 부산에도 일부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철을 만들기 위한 송풍부입니다. 바람을 밀어넣기. 송풍부를 반으로 잘려가지고 이런 파편으로 남은 형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송풍관, 그리고 철 파편들, 그리고 슬래그들, 철재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유물들이야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복골은 청동기 시대에는 안 보이다가 이 시기에 나타나는 유물들인데요. 점을 치기 시작. 여기서 이런 넓은 복골이라는 것에 뜨거운 그 도구로 찌릅니다. 찌르면 당연히 이게 쭉 갈라지겠죠. 그 갈라지는 금의 흔적들 같은 거를 봐서 어떨 거야? 어떨 거야라고 추정하는 게 이런 복골, 그리고 각종 침들, 어로 도구들, 그리고 개를 섬안에서 키우고 돼지뼈, 그리고 산돼지, 멧돼지 뭐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시기에 여기서 조금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이 시기를 대표하는 토기가 이런 점토대 토기라는 거예요. 점토대가 왜 점토대냐면 여기 입구 아가리 부분에 한 번 더 접습니다. 접어가지고 이렇게 감아놓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토대 토기라고 하는데요. 늑도에서 아주 대표적인 형태의 토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부분이 단면으로 보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점토대 토기라고 하는데, 이게 늑도로 대표되는 초기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늑도식 토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5분 정도 쉬었다가 괜찮죠? 5분 정도 그러면 쉬었다가 요 늑도가 얘기하는 우리 토기 그리고 남의 얘기 것을 잠시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했어요. 잊으셔도 됩니다. 아까 잉여 생산물 그리고 뭐 이금동 이야기, 늑도 이야기 사실 잊으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요 내용들, 우리 것하고 남의 것을 구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부분만 오늘 기억해 주시면 사실 그 진주박물관에도 저희가 있다 보면 여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계에 있는 분들을 뭐 프로라고 본다면은 아마추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마 이 부분만 염두에 놔주시면 아마 아마추어에서는 벗어나는 그 레벨로 올라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 박물관에 찾아오시는 그 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테마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역시 우리나라가 또는 삼국시대 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고조선의 위치, 그리고 환단고교로 대표되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 아주 대표적인 이제 민원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 이야기와 함께 검토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해 주시면 아마 아마추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정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요게 전형적인 늑도의 토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교섭의 내용을 또는 우리 것, 남의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요 대전제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교류 교섭에 의한 반입품, 그러니까 수입된 거죠.
수입된 유물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보편적이고 불안정적이고 다른 유물이나 유구와도 관계가 모순되어야 되는 점이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어렵죠. 반대로 일본품을 일본에서 또는 중국에서 만든 것을 우리나라가 수입했다고 한 생산지에서는 수입품들이 중국에서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이고 모순되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대전제에 대한 개념이고요. 어려운 얘기를 하나씩 해보고 교류. 여기서 뭐 사실 옛날 유물 가지고 얘기하고 개념으로만 얘기하니까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생산품 가지고 형식화 또 편년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늦도토기가 아까 점토대토기가 우리나라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연결 주시면서 삼성전자 휴대폰 지금 요 시점 잘 안 보입니다. 90몇 년도 되겠죠. 그 시점에 이런 무전기 같은 핸드폰이 나왔어요. 큰 거 나오다가 그게 점차 조그매졌죠. 조그매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접어쓰는 2000년인가요? 2000년쯤 됩니다. 여기에 접어쓰는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이 접어쓰는 핸드폰도 쭉 변해가죠. 옆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변해가다가 어느 순간 큰 핵기에 의해서 요즘 이런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이런 핵기에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 이렇게 쭉 변천돼서 오다가 어떤 핵기가 있습니다. 1988년, 2000년, 2009년. 이 핵기에 나타나는 유물들이 특히 스마트폰을 주로 예를 들자면 이 정도로 물론 삼성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애플에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급격히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처음에 작은 거에서 점차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고고학에서 얘기하는 형식학. 이런 표를 만드는 게 형식학이고요. 이런 분류를 하는 게 형식학이고, 이런 핵기에 만약에 이 핸드폰 뒷면에 1988년에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 핸드폰 뒤편에 1910년에, 2010년에 만들어졌어. 라는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988년부터 2010년까지를 이렇게 줄을 쫙 세우고 거기서 딱딱딱딱딱 끊어나가는 게 고고학에서 얘기하는 편년이랍니다. 대체로 다 맞습니다. 큰 폭 내에서 잘라가다 보면 어떤 시간 폭에 두고 이런 변천이 생기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삼성의 핸드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죠. 아마 나중에 뭐 한 1000년쯤 뒤에 발굴해 봤을 때 이런 핸드폰이 전부 다 나올 겁니다. 요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 걸 많이 쓰니까 지금 온갖 스마트폰에 삼성 거는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천에서 빠지는 게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런 형태의 핸드폰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핸드폰이 일본에서는 어떤가? 요게 삼성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쓰던 몇 개 안 된다. 그리고 일본 게 많겠죠. 뭐 소니라든지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핸드폰이 대부분이. 그러면 일본 내에서 삼성 핸드폰은 또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에서 삼성 차는 아주 특이한 경우죠. 이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대신 일본 내에서는 이런 삼성 핸드폰과 달리 소니의 핸드폰이 이런 도표를 만들어주겠죠. 이런 게 안정적이고 불안정적이고. 그러면 삼성 핸드폰은 한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런데 일본에서 삼성 핸드폰은 불안정적이고 비보편적이고. 마찬가지로 일본 핸드폰은 일본 내에서 그런 게 핸드폰. 요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보편적이고 불안정적까지 얘기잖아. 그 여타 유물이나 유구와도 관계가 모순되지 않아야 됩니다. 테레비, 자동차 같이 놓고. 테레비, 지금 1966년부터 지금 2013년까지. 물론 LG, 삼성이 막 섞여 있습니다. 고고학적 편년이나 형식학에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참고해 보자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쭉 변해오게 됩니다. 자동차 지금 다 소나타입니다. 1985년에 나온 소나타와 가장 최근에 나온 소나타.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죠. 예를 들면 이런 창문의 형태 아주 높은데 지금 아주 낮아졌어요. 지금 밖에 나와서 이렇게 차를 보시면 옛날 차들은 유리창이 높습니다. 근데 요즘 아주 낮아졌죠. 그리고 아주 각져 있어요. 유선형으로 변해요. 이러한 변화,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의 변화, 그리고 TV, 자동차와 함께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요 소나타 그리고 요 테레비, 아까 핸드폰이 다 같이 많이 나오고 이 소나타 내에서 삼성 핸드폰이 같이 나와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어떨까요? 이런 테레비 중국에서 다 나올까요? 다 안 나와요. 이런 소나타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다 안 나올 겁니다. 어쩌다가 한 대씩 있을 거라. 이러한 다른 유물과 함께 봤을 때도 모순되지 않아요. 소나타하고 우리나라에서 소나타 안에 핸드폰이 삼성 핸드폰이 나오는 건 아주 보편적인 거죠. 근데 일본에 소나타가 있고 일본에 소니 핸드폰, 이거는 사실 모순되는 거죠. 소나타는 일본 내에서는 아주 특이한 유물인데 핸드폰은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소나타 내에서 일본 소니 핸드폰이 나왔다는 거면 모순된다.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 것하고 남의 것을 구분하는 가장 큰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건 우리 거야. 이게 우리 거니까 저거는 우리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거 같이 놓고 봤습니다. 요 시기에 1988년 또는 1966년에 85년의 차와 85년의 텔레비, 85년의 핸드폰은 서로 하나가 묶이면서 결국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요. 결국 수입품이 해당 지역, 우리나라로 칩시다. 수입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비보편적이고 불안정적이고 여타 유물, 유구와 관계가 모순되어야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천 양상이 뚜렷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변천 양상이 없다가 갑자기 도요타차가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봤을 때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요타차는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일본 이거 다 우리가 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유물, 문화재를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판단된 예를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전방보험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임나일본부 대표적으로 잘못 판단한 예입니다. 일본의 고분의 형태가 일부 고성이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그래서 나온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 땅이었어 이렇게 나오는 식 아주 잘못 판단하고 있는 예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뭐 다들 궁금하실 부분이 많은데 혹시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기회가 있다면 일본에서 가장 일본의 고분 시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해당하는데요. 거기에서 임나일본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거울입니다. 거울 중에서도 삼각연신수경이라고 하는 거울의 끝부분이 삼각형이 되는 삼각연신수경이라고 하는 유물이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이 맞다면 그 고분에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그 유물 삼각연신수경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한 점도 없어요. 그런 거를 예로서 요즘 임나일본부설 같은 경우는 거의 폐쇄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꼭 우리나라만의,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삼국시대 무덤은, 또는 일본에서는 고구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전방호원문입니다. 전방호원문이 뭐냐면, 앞에 네모나고 뒷부분이 둥글다 라고 해서 전방호원문이라고 합니다. 이 방형 요 부분에서는 주로 사람이 묻히는 부분은 요 원형, 후원형 요 뒤쪽 부분인데요. 요 앞부분에서는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형태의 무덤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이죠. 엄청 큽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뭐 1km쯤 되는데, 이 전부 지금 이건 항공사진 찍었는데 요것도 뭐 숲으로 보이는 건 전부 전방으로 무덤. 엄청나. 뭐 일본에서 한 3만 개 정도. 그리고 시기적으로 꾸준히 3세기 때부터 6세기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전방공물이 나왔습니다. 전라도 지역, 영산강유역, 전라남도 지역에 이렇게 전방공물이 나오고 보니까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우리의 문화는 대체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 200년 정도 일본에 비해서 문화가 빠릅니다. 청동기 시대의 시작, 그리고 삼국시대의 시작,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한 200년 정도 빠른데요. 이게 전방원본이 나오니까 이거를 양상은 보지도 않고, 이것 봐. 이거 일본에 있는 전방원본 결국 우리나라에서 간 거야. 이렇게 돼서 예전 한 70년대에는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막상 발굴을 해보니까 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요 전방공원부는 한 시기에 집중되더라고요. 주로 5세기 후반, 6세기 초. 요 시기에 집중돼서 크기도 작고 산발적이거든요. 딱 그 시기에만 희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전방공원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일본계 외계 관료 백제에서 일하는 뭐 이런 사람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그러한 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적이라든지 안정적이라든지 이런 대전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공론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일본에서는 꾸준히 이런 전방호원물의 변천 양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양도 많고 보편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런 한의화라고 하는 유물들인데 이렇게 장식하는 전방부, 이런 네모나 앞부분에 장식하는 토기들인데 이런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 두 개가 세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 전방부분에 이런 토기들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고 시기가 한정적이고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 대전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늑대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 그 PPT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한단보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 혹시 계시는 분들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물들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옥류, 고공류, 지금 유명한 사천 선진리에서 나온 게 있는데 결상이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부분이 떨어져 있는 귀걸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국에 나오고 또 고성에도 나오고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일부 유물만을 가지고 여기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고 중국에 있잖아. 이거 봐. 요만큼이 다 우리 거야. 라고 일부 선별적으로 유물을 취하고 싶은 유물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실은 조금 학계와는 대치되는 의견들이 그런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6년 정도 있기도 했고 일본에서 공부를 한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오해받기 되게 좋습니다. 야, 니는 한국 사람이 한단국이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까지 있고 엄청 큰 나라인데 니네 식민지 사관에 찌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만
물론 은연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전제 내에서 보자면 꼭 재변명을 하자면 식민지 사관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대전제라는 게 이해가 같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늑도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늑도는 이런 꼭 관울이 여기 중간에 구멍이 뚫려져요. 안쪽에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 어디서 보이는가 한 출토지를 찾아봤더니 중국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형태는 다릅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산둥성, 산둥반도 지역에 보면 요거 거의 흡사한 형태의 유물이 알려져 있습니다. 상강관호, 우리나라는 없고 중국에 있어요. 중국 기름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조개, 게오지 조개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않고요. 주로 일본 오키나와 해안 또는 남중국해 쪽에서 중국 남쪽, 필리핀 그쪽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조개들, 한국에서는 안 나오는 것들이죠. 결국 중국 또는 뭐 오키나와를 통한 일본 놈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지개 우리 건 아니라고. 여튼 이런 우리 게 아닌 것들이 늑도에서 상강가락도 나오고 조개들도 나오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오지 조개라는 건데 오키나와라든지 중국 남중국해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오키나와 쪽에 가면 이런 조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 시기에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점토대 토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점토대 토기는 어떻게 변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께 안정적이냐라고 봤을 때 늑도에는 그 수는 작습니다. 그런데 아까 점토띠를 아가리 부분에 점토띠를 한번 감는다고 그랬죠. 근데 늑도 중에서도 이런 시기의 것들은 빠른 시기의 것들은 동그란 형태입니다. 동그란 형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렇게 변합니다. 요거 한번 눌렀죠. 요거는 우리는 원형 점토대 토기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삼각형 점토대 토기. 원형 점토대 토기는 주로 사천의 방지리, 지금 산업단지 들어선 방지리 유적에서 많이 나오고요. 늑도에서는 주로 이 삼각형 점토대 토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이런 원형 점토대 토기에서 삼각형 점토대 토기로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요. 이 안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량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남의 것은 뭔가? 마찬가지로 이런 원형 점토대 토기 동그랗죠? 이게 삼각형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혹시 토기 같은 거를 방문해서 보시면 이런 부분도 저거는 점토대 토기인데 동그랗네? 그럼 저거 다른 거야. 삼각형이네? 한번 눌렀네? 그치?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불안정적이고 비보편적입니다. 전혀 다르죠. 보기에도 다릅니다. 지금 이거 도면이고 이거는 사진이고 일단 색토,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회백색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 훨씬 뒤식입니다. 원상국 시대라고 하는 훨씬 더 뒤식입니다. 이 이야기고 이런 거울이라든지 이런 동촉, 화살 쪽인데 청동으로 갑니다. 이런 삼각형, 이런 것. 이 어디에 있냐 찾아보니까 주로 중국 중에서도 이 시기에 초기 설기 시대에 한반도 내에 일부 중국 유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여러분들 아시는 낭낭이라는 낭낭이 예전에 발굴이 많이 돼서 지금은 가볼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북한 쪽에서 지금 발굴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발굴 같은 거 하지 않겠죠.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유물 양상으로 봤을 때 낭낭에서 이런 유물들이 아주 많이 나죠. 이게 낭낭 토기들인데 요런 하분형 토기라고 합니다. 여기 태토가 점이 박혀있고 이게 만져보면 지금 생기기엔 되게 거칠어 보이지만 만져보면 할석이라고 해서 되게 미끈미끈한 그런 토기 요런 것 이런 낭낭 토기 아까 늑도에서는 비보편적인 불안정적이었던 것들이
낭낭해 보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출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낭낭의 토기 문화가 중국의 토기 문화가 그리고 중국의 것들이 늑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두 점이 아니고 요렇게 결국 늑도 출토 낭낭 토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요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지금 가도 요런 것들 아주 특이한 빨간색을 띠는 요런 토기들 막 그 돌담벽에 늑도 집에 벽에 꽂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점토대 토기에 비하면 소량입니다. 이런 것들 아주 특이한 문장에 돌대가 이렇게 붙어가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건 좀 어려운 정면 기법이라는 건데 토기 제작성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런 토기들은 일본에 보니까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초기 철기에 대응되는 일본의 시기는 한자로 쓰면 미생 시대,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데요. 야요이 토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토기들을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윗시기부터 밑에 시기까지 쭉 변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볼까요? 거의 일본에서는 안정적인 유물들이 여기에서 일부 나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늑도의 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의 토기들이 늑도에 나온다고 해서 또 중국의 토기들이 늑도에 나온다고 해서 늑도의 주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중심은 점토대 토기라고 하는 늑도의 토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역이나 교류의 흔적으로서 국제성을 부각해야 될 부분이지 배척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지만 7월달에 아마 특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지금 계획은 일본 토기들을 같이 놓고 또 이런 일본 토기들이 늑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거는 늑도에서 나온 거고요. 늑도에서 나온 게 일본을 보니까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늑도에서 나온 거고 비교한 것들인데 늑도, 일본 토기 다 일본에 있더라. 결국 늑도에서는 일본과의 교역도 아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럼 과연 이렇게 일본에서 대다수의 토기들이 오고 물론 그쪽 일본에 상대되는 늑도의 유물들도 일본에 많이 갖고 중국의 유물들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거 없이 그냥 자기 유물들을 갖다 주러 여기까지 온 것인가? 늑도에서 과연 무엇을 줬는가? 같이 가고 오고 가는 그 교역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리고 과연 늑도는 어디하고 교역을 했던 것인가? 일본에서 전부 다 늑도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 일본 지도인데 여기가 늑도고 여기 대마도 여기 이끼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곳이 그리고 여기 후쿠오카 여기 구주 후쿠오카 주로 일본 늑도에서 나오는 일본 토기들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 이 빨간 선에는 온가가와라고 하는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강을 중심으로 서쪽, 동쪽이 나눠지는데요. 야요이 시대 가장 잘 살았던 일본 내에서 가장 잘 살았던 동네는 요 동네 구주. 왜 구주가 지금 가장 중심은 뭐 동경이라든지 고분 시대 가장 중심은 저기 지금 오사카 뭐 이 지역인데 야요이 시대 일본의 청동기 시대인데 이 시대에 가장 잘 살았던 동네는 여기 구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부 구주라고 하는 요 동네 후쿠오카 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반도가 가깝죠. 일본의 야요이 문화의 중심은 한반도의 유물입니다.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야요이라는 문화를 일본의 청동기 시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한반도와에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에서 가장 잘 살게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남강유역에서 이렇게 구조로 넘어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주됩니다. 여튼 돌아가서 요 그 강을 중심으로 이 서쪽
동쪽 있습니다. 서로의 토기들의 양상이 다릅니다. 서쪽과 동쪽이 주로 서쪽에서 먼저 생겨서 동쪽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양상인데요. 이쪽 서쪽 유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반적인 아주 서쪽 유물들이 대부분이고요. 요거는 특이한 일본 내에서도 아주 특이한 동쪽 요 지역의 유물들. 이 일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서쪽이 대부분이고 늑도에서 나오는 일본 토기 중에 동쪽은 일부 있습니다. 요 비율을 보니까 늑도에서 나오는 일본 동쪽 지역 토기 그리고 늑도에서 나오는 서쪽 지역 토기의 비율하고 요 이끼라는 섬에서 나오는 서쪽 지역 토기의 비율, 동쪽 지역 토기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면 늑도에서 나오는 서쪽, 동쪽의 토기들이 같이 나오면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늑도는 일본의 온가가와 서쪽 지역하고도 교류를 했고 동쪽 지역하고도 교류를 했다. 라고 얘기하면 가장 편한 해석이죠. 사실 조금 1차원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끼라는 요 섬에 보니까 늑도와 거의 같은 비율로 요 토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게 늑도는 요 이끼하고 직접 교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일본 토기의 비율이 그렇다. 그러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게 이끼라는 섬입니다. 그리고 요게 하루노츠지라고 하는 대규모 유적이고요. 섬 내에 있는 요게 지금은 그 육지인데 바닷물이 이렇게까지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런 선착장 유적도 발굴됐습니다. 여기 몇 번 가봤었는데 지금 요즘은 평지입니다. 평지라서 겨울이나 지금 시기쯤 되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사람이 살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유적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진다. 늑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여기서 토기도 유사한 비율로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쪽 지역 토기들. 요게 동쪽 지역 토기들. 요 동네. 이런 토기들. 이 늑도하고 동쪽 그리고 요런 남남 토기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동쪽도 있죠. 그리고 아까 상강간혹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남남 토기들도 하루지지에서 이끼에서 같이 보입니다. 어디서 아까 말씀드렸던 점토녀 토기 여기 보이죠? 이렇게 보자면 늑도에서는 단지 요런 1차적인 가능성은 물론 각지에서 교역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의 출토 상황을 보자면 결국 이런 이끼와 직접적으로 아마 교육을 하고 그 교역국 내에서 서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유적을 함께 보면서 사천의 국제성 또는 늑도가 가진 국제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런 교역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뭘로 교역했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물건을 주는 게 있으면 요거만큼 주니까 요만큼 가져가 라는 부분이 계량화돼야 됩니다. 이 계량화의 흔적들이 요런 추들입니다. 늑도에서는 지금 이런 석재 추들 그리고 지금 아직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은 철제 추들도 있습니다. 이런 추들 그리고 하루노츠지에서는 이런 동제, 청동제의 추들도 있죠. 이런 추들을 이렇게 계량화해서 서로 간의 교역의 대상품에 계측을 함으로써 표준화한 방안들을 이미 늑도에서 보완했었더라고요. 동전, 아주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물 교환의 하나의 가치죠. 동전들도 주로 중국 동전들이고 화천이라든지 호수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량전, 늑도에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늑도에서 나오고 하루노츠지에서 나왔고 이런 거울, 중국제 거울 이런 것들이 교역을 하면서 아까 계측화해서 서로 주고받는데
주고받고 나면 몇 개 줬다 라는 기록이 필요하죠. 이런 기록의 흔적들도 늑도에서 나옵니다. 요게 늑도에서 나온 아직 보호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 아마 특별전을 통해서 처음 공개될 것 같은데 돌입니다. 돌인데 얼핏 보기에 납작하고 그냥 돌 같지만 이 중간이 살짝 색깔이 다른 부분 보이시죠? 살짝 패여 있는데 벼루라고 하죠. 벼루가 있다는 것은 요거는 낭낭에서 나온 벼루인데요. 물론 이거는 보건품입니다. 지금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보건품인데 낭낭에서 나온 이런 벼루가 있다는 것은 결국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죠. 요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원의 다오리 유적이 나왔습니다. 다오리 유적에서는 붓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아마 늑도에도 있었습니다. 늑도에 보면 그리고 철로 만든 자그마한 도자라고 하는 자그마한 손칼이 있는데요. 그런 손칼들은 붓을 깎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벼루, 붓, 손칼, 동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동추 뭐 이런 것들로 계측하면서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의 형태로서 늑도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고도화되고 청동기 시대에서 고인돌로 대표되는 청동기 시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교육이라는 시스템으로서 돌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바다가 상당히 무서운 곳이죠. 바다라는 곳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항상 공포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 되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의가 제사라든지 의례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아주 발달합니다. 복골이 늑도에서만 수천 점이 나왔습니다. 하루지제에서 나왔죠. 그리고 늑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오히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늑도 위쪽에 보면 마도동, 마도가 있죠. 마도 뚱섬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뚱섬 혹시 마도동 큰 섬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작은 섬이 있어요. 큰 섬이 있어요. 네. 마도에서도 청동기들이 출토지를 알 수 없이 그 전봇대를 세운 과정에서 출토돼가지고 지금 동아대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청동기들이 마도동에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제사 유적과 관련돼서 마도동에서 이런 제사를 지냈던 게 아닙니다. 늑도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위에 있는 마도동에서 바다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제2의식이 행해졌던 게 아닌가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앞으로 조사를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과연 늑도에서 뭘 수출했나?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토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을 생산하는 그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철 또는 그 다른 무엇이었을 텐데 그 다른 무엇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는 낭낭토기는 소수인데 늑도에서 일본 토기는 아주 많죠. 아까 잠시 보여드렸는데 이 토기가 많다는 것은 토기는 사실 어디서 만들어도 됩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토기가 있다는 것은 그 토기에 일본에서 무언가를 담아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토기라는 것은 곡물을 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금도 쌀의 생산량은 일본이 훨씬 많죠. 아마 평지 자체도 구조가 훨씬 넓은데 그러한 쌀이 아마 토기에 담겨져서 늑도로 가져오고 그럼 늑도에서는 무엇을 줬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철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방추차라고 하는 잘 아시죠? 이런 직물들을 만들어서 직물들을 꼬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방추를 감아서 감으면 직물을 꼬게 되는데 그런 방추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늑도에서. 사실 늑도가 사람들이 오래도록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본다면 이런 직물들을 많이 만드는 방추차가 밖에서 늑도 밖에 외부에서 방집이라든지 그 주변 유적에서 갖고 올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늑도에서 만들면 되죠. 굳이 밖에서 갖고 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늑도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늑도에서 이런 방추차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 방추차는 결국 이런 옷감, 직물 이런 것들을
의도하는 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옷감들은 아쉽게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남아있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늑도에서 일본에 무엇을 전해줬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옷감들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철에 대한 우수한 기술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과의 중개무역,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계 유물들이 아주 많죠, 늑도에. 그러니까 늑도에서는 중국계 교역 대상품들이 늑도로 모여지고, 일본에서 일본 상인들이 와서 마치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막 항구에서 서로 거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늑도에서 각 지역의 문화들이 뭉쳐지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던 늑도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딱 아까 말씀드렸던 점토대 토기의 시기를 벗어나게 된 그 다음 시기의 양상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거는 늑도뿐만 아니고 이 지역 주변 진주까지 포함한 이 서부 경남 지역의 대체적인 공통되는 양상인데요. 이 늑도까지 엄청난 그 번화한 양상, 아까 말씀드렸죠. 청동기 시대로 대표되는 아주 큰 유적들, 대표 유적들이 많은데 이 늑도가 끝난과 동시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요거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도 물론 정설은 아닙니다. 일부 의견입니다. 경남고고학연구소, 지금 상강문화재연구원인데요. 최정규 원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가 주장하는 바는 117호 무덤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인골이 같이 나왔는데, 117호는 늑도에서도 가장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인골을 분석해 보니까, 요거를 분석해 보니까 결핵이 있더라고요. 결핵. 결국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고, 늑도라는 작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전염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서 밀집해서 살고 있고 떠나기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작은 섬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식간에 이런 전염병이 퍼졌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핵이 늑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시기에 일본의 도토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오야 카미시라고 하는, 거기서도 이런 결핵이 또 보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 늑도를 비롯한 그 일본 지역에서 이런 결핵들이 일부, 물론 뼈는 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 늑도의 종말을 생각해보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종말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창원 다올이라든지 이메지역, 경남 동부 지역에서는 와질토기라고 하는 새로운 원삼국 시대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요 서부 경남 지역은 늑도 시기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가야라든지 대가야라든지 이런 새로운 세력들이, 삼국시대 세력들이 나타나기까지 마치 공백기처럼 남아있는 양상들이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늑도의 교역 양상을 정리해보자면, 늑도가 있고 낭낭의 유물들이 들어오고, 물론 낭낭에서 줬을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울이라든지 토기는 사실 일반화하기 어렵고, 동촉이라든지 아마 일본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중국의 인정이었습니다. 아, 우리는 중국에 인정받고 있어 라는 그런 인정 대상품입니다. 아마 거울, 지금 거울 보시기에 파랗고 별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사실 거울은 원래 금색을 띠게 됩니다.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황동처럼 이렇게 금색을 띠는데, 그런 위신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낭낭으로 대표되는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오고 싶었을 것이고, 이러한 위신제들이 늑도에 들어와, 이런 일본에서는 아마 엄청난 대량의 토기로 봤을 때 쌀 같은 것들이 늑도로 들어왔을 것이고, 늑도에서는 뭐 모직이라든지
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전해지고 본토로는 늑도를 중심으로 쌀이 가고 뭐 이런 총체적인 그림들이 늑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왜 계속 패총을 얘기하는데 늑도 이야기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늑도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 것은 주로 늑도가 패총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것 남의 것 이야기하면서 하셨습니다. 늑도가 지금까지 주로 패총의 형태로 발굴됐습니다. 물론 주거지라든지 주거유적, 무덤 것들도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주로 패총에서 발굴되다 보니까 유물은 패총은 그런 거죠. 쓰던 유물을 버렸던 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 그런 거다 보니까 유물은 많은데 그 양상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하노지 그리고 늑도 저 멀리 중국까지 늑도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늑도에 대한 연구의 사항입니다. 사실 이 복수 문제는 너무들 많이 잘 듣고 계셔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고고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늑도나 청동기 시대 고인돌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지금 잠시 야요이 토리가 발견되는 것은 일본에서 곡물을 갖다 가져왔다 그러는데 곡물을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 거의 곡물을 일본으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 자체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면 굳이 일본에서 토기를 가져가서 담아오고 일본에 가져갔다고 한다면 굳이 그 일본 토기를 무거운 그 토기를 가져왔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조금 오히려 갖고 왔던 게 아닌가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게 맞다라고는 현재로서는 쌀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상 그리고 이끼에서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출토되는 쌀의 양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늑도에서의 양상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우세한가라는 시선에서 봤을 때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늑도에서 야요이 토기를 직접 굽었던 가마토도 그렇죠. 발굴이었다 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직접 그 곡물을 담아왔던 일본에 왔던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생산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일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상주했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과연 거기가 또 일설에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설들이 난무하지는 않겠습니까만 다른 또 일부 학자들은 이끼성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발굴된 유물들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늑도가 왜 갑자기 그쪽에 있었던 거대한 국제항이 일시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폐지되었는가를 본다면 임나봉구설과 얘기했을 때 거기가 그때 당시에 임나봉구설을 해서 늑도는 그때 일본 사람들이 했던 감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이야기 좀 선생님께서는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예, 그런 얘기 일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제 발표 시간을 줄이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같이 하는 시간을 늘려 이게 훨씬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시간에 너무 프로로 많이 알고 계셔서 오히려 얘기를 많이 할 걸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 사실 말씀하셨듯이 소토유구라고 제가 처음에 그 토기를 구웠던 그 가마라고 보여드린 부분에서 야요이 토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야요이 토기라고 통칭해서 말씀드렸는데 야요이 토기 중에는 일본에서 반입된 야요이 토기가 있고요. 일본의 야요이 토기하고는 미묘하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충실 재현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방이라고 하는 몇 가지 단계의 야외 토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아주 복잡해지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바로 들어온 토기, 그리고 늑도에서 구워진 야외 토기라는 게 있다는 것은, 사실 토기라는 것은 그리고 토기 무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늑도에 거주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일본 토기를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거주했던 이야기가 되실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끼에서 나오는 점토의 토기들, 우리하고 미묘하게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결국 처음에 반입품들이 나오고 거기서 모방되기 시작하는 그 이후 세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늑도가 감옥이었다, 요거는 사실 조금 더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얘기에서 가장 크게 안 맞는 한 가지 부분은 시기가 다릅니다. 늑도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 뭐 늦어도 2세기도 많지 않고 주로 중심되는 시기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300년, 길게는 400년 정도 요 시기인데요. 임나 일본부로 대표되는 그 설의 시점은 기원 후 4세기 때, 그 뒷시기에, 또는 5세기, 6세기, 아까 전방원본 보여드렸던 시기는 뒷 이야기라서 사실 서로 간의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토기는 우리 점토계 토기, 우리 제주계 토기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물론 많기는 많지만 우리 거에 비하면 비율로서 적다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토에서 일본 토기를 굽기 시작한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정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신 낭낭토기들도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낭낭토기들은 전부 반입품이고 여기서 구워지는 게 없거든요. 전부 낭낭토기들하고 똑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 토기들은 늑도에서 길게 나온다는 것은 정주하면서 무언가를 중계 교역하는 시스템이 서로 양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 향촌동 그 유적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그 반량전이 그 발굴이 되었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향촌도 저기 그 저쪽에서도 석검 향촌동에서는 방직이, 향촌동에서는 아마 석검하고 이렇게 나왔었고, 석검은 본촌에서 이제 그 비파행 동금 뭐 안각하고 게 네, 그것도 안각 있었고요. 동금이 나왔다. 그들 저 본촌에서 알고 있고, 향촌동 저쪽에 이제 3호 노선단이 그쪽에 조성하면서 그쪽 향촌동에 발굴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그쪽에서도 반량전이 나와서 그 부분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예. 한번 확인해 볼 예,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은데, 향촌동 그쪽, 향촌동은 네. 사실 조금 빠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가. 고인돌박 시기, 이금동 예. 나오는 그 시기의 그러니까요. 유적들이거든요. 그 청동기 시기고 네. 이쪽은 약간 초기 철기 시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촌이 그쪽은 이제 청동기 중에서 더 시기하고 빠릅니다. 더 훨씬 더 빠르고. 이금동보다 더 빠른 시기. 아. 네, 청동기 시대의 일이고 향촌동이 이금동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늑도 시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역을 이제 좀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야말로 우리 지역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모든 어떤 문화권력을 다 이렇게 한축하고 있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참 어마어마한 지역이다.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본촌이 같은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이제 담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는 특히 이제 뭐 그 암각 그 동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특히 또 그 발치를 해가지고 인물에다 더 놔두고 그런 흔적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지역에 살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연대별로 구석기, 신석기, 뭐 초기 청동기, 또 초기 철기, 이 연대별로의 어떤 그 시대별 어떤 구성을 해본다면 방지리, 유천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발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들께서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마 그 구석기부터 제가 기록을 한번 챙겨올 걸 그랬습니다. 네네. 저는 뭐
지난번에 특별전을 통해서 네.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하면 쭉 정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본천리 같은 경우에는 미묘하게 그 청동시대 중에서도 지금 어떤 시대 부분이냐면 청동기 시대 조기가 있고요.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본천리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해당, 아주 이른 시기에 유적이고 그 다음에 중기 같은 경우에는 송국리형 주거지라고 해서 동그란 형태의 주거지들이 있어요. 그걸로 대표되는 송국리 문화. 아마 쌀이 막 생산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막 주거지, 환호 막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주 시기가 중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고요. 후기가 이제 좀 더 늦은 단계에 이금동, 향선동 이런 것들인데요. 다 나오죠. 사천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초기 철기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양상 중에서도 가장 국제성을 띠는 부분은 아마도 초기 철기 늑도로 대표되는 초기 철기 시대. 왜냐하면 사회성 자체가 청동 시대까지는 그다지 이렇게 교역이라는 시스템이 이루어질 만큼의 단계가 사실 조금 아니고요. 그 뒷시기에 이 일들이. 그리고 늑도 시기는 특히 늑도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분들이 전라도 쪽 낭낭 가는 길이죠. 지금은 뭐 큰 바다를 건너서 툭툭툭 넘어가지만 예전에는 연안무역, 연안을 쫓아가는. 그래서 김해에서도 늑도만큼은 아닙니다만 일부 많은 유적들이 발굴된 바 있고 일본에서 김해로 와서 김해에서 조금씩 늑도에서 가져와서 늑도에서 이제 중국까지 가는 연안무역들이 있겠죠. 해남 궁곡리라든지 광주 신창동이라든지 위에 가다 보면 인천 운양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량년도 어제 기사 보니까 광주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동전이 묶여가지고 기사에 광주 무슨 유적이었는데 대략 한 50전 정도 동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급하게 저희가 유물을 아마 섭외해서 중국까지 가는 길을 늑도를 중심으로 일본까지 가는 길을 아마 복원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같이 복원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근데 늑도에 그 아까 인물농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 잡고 그 할 수 있는 그 유물은 네, 지금 그게 되면 늑도에 일본 사람이 300년이나 살았다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예.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사실 인골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인골 공부하는 사람이 동아대학교 김재현 선생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주로 인골에 대한 일본에서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인골에 대해서 야요이 시대, 일본의 청동기 시대의 시작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야요이 시대의 문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됐고 어떤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로 연구되는 것들이 늑도 요 시기가 아니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서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야요이 시대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 사람들이 넘어와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일본의 청동기 시대 사람들로 변해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인골이 계속 연구가 되어오다 보니까 사실 늑도에 대한 연구는 조금 늦습니다. 그리고 늑도를 직접적으로 일본하고 비교한 연구는 지금까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서 지금부터 진행돼야 될 부분이 아마 말씀하셨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느끼는 마음이 우리 사천의 해양식이 점점 깊이 나오고, 사천에 좋은 박물관을 꼭 건립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청에도 좋은 건의를 하고 또 팀 닿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연구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